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1부 6장 메리 포핀스와 뱅크런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 기능이 없는 은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당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어릴 때 재밌게 읽었던 책 메리 포핀스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메리 포핀스를 유모로 고용한 뱅크스는 이름처럼 실제 은행가로 도스톰스 모슬리 그럽스 성실투자은행의 중역이다. 하루는 아이들을 자신의 직장인 은행에 데려갔는데 회장 도스가 뱅크스의 아들 마이클에게 용돈 2펜스를 예금하라고 강권한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밖에 있는 비둘기에게 줄 모이를 사고 싶었던 어린 마이클은 도스에게 돌려주세요. 내 돈 돌려주세요. 라고 외쳤고 은행에 있던 일부 고객들이 마이클의 외침을 듣고는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곧바로 다수의 예금자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자 은행은 예금 지불을 중단한다. 뱅크스는 당연히 해고되고 인생의 전성기에 터무니없는 일이 터졌다라며 한탄한다. 이 짧은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은행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 때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항상 예금을 제때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금보험 제도가 없었기에 사람들이 일거에 예금을 찾으면 은행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을 흔히 뱅크런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2010년부터 2012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끝없이 줄지어 선 행렬을 목격한 바 있다. 이 공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은행업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 1659년 스웨덴 정부에 의해 설립된 리크박스였다. 이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업 결제 못지않게 대출 활동도 활발히 했다. 실제 금이나 같은 귀금속 준비금 이상의 수준으로 대출해 주었는데 이는 충분히 신뢰를 쌓는다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예금을 인출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정부가 설립한 은행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릭스방크의 이러한 개혁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의해 꽃피우게 된다. 명예혁명으로 국왕 자리에 오른 윌리엄 3세는 1694년 영란은행의 설립을 허가했다. 영란은행은 설립 당시 정부에 대한 대출을 대가로 화폐 발행권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영란은행의 주주는 당시 은행 역할을 하던 금세공업자들이었다. 이는 매우 가치 있는 특권이었다. 은행권은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일지 모르지만 이자 지급이 필요 없는 데다 발행한 은행권에 대해 금과 은의 형태로 100%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주주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란은행은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권한이 더욱 커졌고 1844년에는 조례라 불리는 은행법에 의해 은행권 발행을 독점하면서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기존에 발행했던 부채를 영란은행 주식과 교환했다. 정부의 부채를 영란은행에 떠넘긴 셈이다. 물론 영란은행은 은행권 발행에 따른 차익으로 주식 보유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고 영국 정부에게는 대출해줌으로써 이자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도표 1-6에 나타난 것처럼 영란은행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자산 비중은 1730년에 이미 20%를 넘어섰다. 영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했고 시장금리가 급등하거나 채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영란은행에게 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물론 영국 정부가 영란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그리고 영란은행이 은행권을 금과 제때 교환해 주지 못하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영국의 조세 시스템은 매우 건전한 편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왕실 수입이 국민 총생산의 2%를 초과한 적이 없었지만
명예혁명 이후 영국 정부의 세금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 총 지출의 국민 소득에 대한 비율은 1680년대 중반 4% 이하에서 18세기 전쟁 기간 중 17에서 20%까지 치솟았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말부터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란은행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나폴레옹이 사실상 유럽 전역을 장악하면서 영국에서도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명예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윌리엄 3세와 그의 정부가 파운드, 은행권과 금의 교환 비율을 고정시켜 놓았음에도 금값 상승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일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넬슨 제독과 웰링턴 공작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영란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가치는 다시 안정화되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때 유럽 제국을 지배했고 영국보다 네덜란드와 더 인접했던 프랑스는 왜 중앙은행 시스템을 제때 만들지 못하고 패배자의 자리에 앉고 말았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의문을 풀어보자. 다음 7장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사기꾼 존 로와 프랑스의 몰락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